자살은 비도덕적인 행위인가, 안락사는 허용 가능한가, 이 질문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칸트의 윤리학, 칸트의 의무론을 중심에 두고서 먼저 자살은 비도덕적 행위인가, 자살하지 않는 것은 그럼 도덕적 행위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죠. 최근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한 완도 3인 가족 실종 사건, 결국은 이제 가족 집단 자살한 걸로 결론이 났을 텐데, 그 중에 부모와 10살 난 딸 아이가 이제 동반 자살한 거잖아요. 근데 동반이 아니죠. 왜냐면은 성인과 달리 아이는 거기에 동의한 적이 없어요. 타살이죠, 어떻게 보면.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부모의 생각이죠. 그렇게 죽어야 된다면 뭐 죽어서는 안 되지만 10살짜리 딸까지 그렇게 죽이고 죽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굉장히 가슴 아픈 우리 사회의 단면인데, 또 한국 사회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라고 하는 거죠. 2020년 기준으로 보면 10만 명당 몇 명이에요? 23명. 굉장히 높죠, 자살률이.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인 현황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번 이 문제를 논의해 볼까 합니다. 칸트가 자살의 사례를 여러 각도에서 다뤘는데요. 어떤 행위가 도덕적인가? 어떤 행위 속에 도덕의 가치가 들어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몇 가지 사례를 드는데,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자살의 사례예요. 칸트가 한 이야기를 들어보죠. 먼저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의무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예요. 출발점이죠. 근데 우리는 생명체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죽지 않고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는 본능, 칸트 용어로 하면 직접적인 경향성, 마치 해바라기가 해를 향해서 이렇게 기우는 것이 경향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려는 어떤 성향이 직접적 경향성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살하려는 사람은 온갖 불운과 절망 속에서 자살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죠. 그런데 이 자살하려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두려워서, 공포스러워서가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의무다라고 하는 그 의무의 명령에 따라서 자살을 하지 않는다면, 바로 그런 행위 속에 도덕의 가치가 있다, 도덕의 참된 내용이 들어있다라고 칸트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칸트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도덕적인 동기, 여기서는 의무에서, 의무로부터 의무감에서, 도덕적인 동기에서 행위를 하는 것이 도덕적인 행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 절망, 이 고통, 이 지금 난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아무런 탈출구가 없다, 오로지 죽는 것이 탈출구다라고 이렇게 결심을 하고 죽으려고 했는데, 안 죽은 것이 죽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고 자살해서는 안 돼라고 하는 그 의무 때문에, 의무감에서, 그 의무의 명령에 따라 그런 도덕적인 동기에서 자살을 하지 않았다면 그 행위가 고귀한 가치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칸트의 생각인 거예요. 칸트는 뭘 기준으로 도덕을 이야기한 거예요? 행위자의 동기. 칸트 선의지 이런 이야기 들어봤죠. 아마 칸트 하면 또 의무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도덕적 동기인데, 칸트가 볼 때 사람에게는 3가지 동기가 있다고 칸트는 큰 틀에서 파악을 했어요. 일단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 사적인 이익관심, 아까 사적인 인터레스트, 사적인 모티브, 나에게 이익이 된다, 재밌다, 아니면 이렇게 하면 고통스러우기 때문에 안 한다, 아니면 이렇게 하면 칭찬을 듣는다, 아니면 이렇게 하면 보상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어떤 목적에 도달하고 얻는 것이 있다, 이런 많은 종류의 것들, 사적인 이익관심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아까 칸트가 말한 직접적 경향성, 어떤 타고난 본능과 같은 그런 경향성이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도덕적 동기. 이때 도덕적 동기라고 하는 것은 의무감, 선의지, 좋은 의도, 이런 거죠. 그래서 칸트가 도덕을 이해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행위자의 의도가 뭐였는가,
행위 동기가 뭐였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도덕적 동기에서 자살하지 않는 것은 참된 도덕의 내용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칸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무는 법칙에 대한 존경에서 비롯한 필연적 행위다. 다소간 어렵죠. 개념적인 연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의무,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그런 일들은 뭐냐면 법칙,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에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행위다라고 하는 거죠.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의무는 도덕 법칙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법칙에 대한 존경에서 반드시 그렇게 하는 행위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핵심 개념이 존경이에요. 법칙에 대한 존경. 되게 우리는 존경이란 말을 다양한 상황, 다양한 측면에서 쓰는데 칸트는 두 가지 경우에 존경이란 말을 씁니다. 일단 도덕 법칙, 법칙에 대한 존경. 다음에 아주 높은 고귀한 인격에 대한 존경. 이 두 가지 것에 대한 존경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칸트에게 있어서 아주 특수한 종류의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성의 발로가 아니고 이성의 발로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뭐냐면 도덕 법칙에 내가 복종하는 거예요. 도덕 법칙을 참말 말고 따르는 거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존경이에요. 하기 싫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기 싫더라도 도덕이 요구하고 의무가 명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른다면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법칙에 대한 존경심은 이성에 따라 법칙에 복종하고 종속하는 것이고 법칙을 무조건 따른다는 그런 의미고 존경심은 도덕 법칙에 대한 복종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죠. 다른 형태로 이 자살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정언명령 들어봤을까요? 칸트에 보면 대표적인 도덕의 원리 원칙이 정언명령인데 이 정언명령 중에 보편 법칙의 정식, 자연 법칙의 정식 이런 거에 나와요. 자연 법칙의 정식을 보면 마치 너의 행위의 준칙이 너의 의지에 의해 보편적인 자연 법칙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위하라. 어렵죠. 칸트는 개인주의자, 자유주의자였어요. 각각의 모든 개인들은 자기 자신의 행위의 원리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각자 여러분의 삶을 유지하고 영위하는 각자의 행위의 원칙, 행위의 주관적인 원리 원칙이 있는 거예요. 투두 리스트 있다, not 투두 리스트 있다 할 때 각자 행위의 원리 원칙이 있는 거예요. 이 행위의 원리 원칙이 뭐냐면 준칙이에요. 근데 그 준칙이 이 세상 모든 준칙이 각양각색 자기에만 유리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 세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내가 따르는 준칙이 남에게 피해가 된다든지 남의 권리를 침해한다든지 남에게 갑질을 하는 거라든지 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준칙이 보편적 자연법칙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될 수 있는 그런 준칙에 따라서 행해라. 그러니까 준칙이 항상 보편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통해서 검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언명령 구성을 보면 준칙과 보편 법칙의 관계이고 준칙은 주관적 행위 원리이고 법칙은 객관적인 행위 원리인 거죠. 이 정언명령을 말한 다음에 칸트가 이제 보편적인 자연 법칙에 따라서 자살하는 것이 정당한가라고 하는 것을 검증을 해봐요. 자, 아까 그랬죠. 절망이 극에 달해 삶의 염증을 느낀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살하는 것이 자기 생명을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무 위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살을 하려면 선택한 준칙, 주관적인 행위 원리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삶을 이렇게 계속 사는 것은 탈출구도 없고 절망이므로 나는 자기애에서 즉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차라리 내 생명을 단축해서 여기서 끝내기를 원한다. 이것이 이 사람이 선택하는 행위의 주관적인 준칙이에요. 자, 검증 들어갑니다. 검증. 이것이 보편적인 자연 법칙이 될 수 있는가? 이 사람이 따르는 이 행위의 원리가 보편적 자연 법칙이 될 수 있는가요? 과연 자기의 원리에 따라 자살을 선택하는 것이 보편적인 자연 법칙이 될 수 있는가? 될 수 있어요? 칸트의 답은 이런 거예요.
생명을 번성하게 하고 생명을 번영하게 하고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절단하고 파괴하는 것이 자연의 목적이고 자연 법칙이라면 자연은 자기 자신과 모순될 뿐만 아니라 자연 자체가 존립될 수 없겠죠. 따라서 자살하려는 사람의 주관적 행위 원리인 이 준칙은 결코 보편적인 자연 법칙이 될 수 없고 나아가 생명을 보존해야 한다는 의무의 객관적인 도덕 법칙의 요구와도 정면으로 모순되는 거겠죠. 그래서 자살하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또 다른 방식으로 또 칸트는 이 자살의 문제를 검증을 하는데 여러분이 다 아는 목적 자체의 정식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너는 너 자신의 인격에서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 인간성을 결코 한낱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도록 그렇게 행위하라. 어렵게 써졌지만 간단하게 보면 이런 거예요. 자기 자신이나 타인을 대할 때 수단으로, 한낱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고 목적 자체로 대해라. 칸트는 이러한 정언 명령을 최고의 실천 명령, 인간의 행위의 자유를 규제하고 통제하고 조절하는 그런 원리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칸트가 목적과 수단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목적 자체가 뭐냐는 거예요. 칸트는 이 세상을 이성 능력을 지닌 이성적 존재와 이성 능력이 없는 존재로 나눴어요. 자, 여러분은 누구예요? 이성 능력을 갖는 그런 목적 자체인 존재죠. 자, 여기 이 핸드폰은 뭐예요? 이성 능력이 없는 지금은 녹음기 대용으로 쓰고 있는 그런 수단인 거예요. 이 교실 안만 보더라도 목적 자체인 존재와 수단인 존재들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자, 이 교실 밖으로 이 세계 속으로 확장을 해보면 이 세상은 목적 자체인 존재와 수단, 물건인 존재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설명 잘 되죠? 자, 그러면 목적 자체라고 하는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서 목적 자체로 설명하는 건 뭐냐는 거죠. 목적 자체라는 말의 뜻은 또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인간은 절대적인 목적을 갖는 존재이고 절대적인 가치를 갖는 존재이고 고유한 목적과 가치를 갖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존재 목적은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는. 절대적인 목적, 최종적인 목적이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 속에는 인간 상호관계에서 우리는 서로 평등하다는 거예요. 당신도 목적 그 자체로서 절대적인 가치와 목적을 갖는 존재이고 나도 그렇고 오늘 결혼 소식을 우리에게 알린 김연아 선수도 어마어마한 선수잖아요. 우리하고 똑같이 n분의 1 평등한 돈도 많이 벌었을 것이고 국민의 사랑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았을 것이지만 똑같은 그런 평등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칸트가 이 목적과 수단이라고 하는 이런 구분틀을 가지고 우리에게 던진 메시지는 윤리적 인간 평등주의라고 하는 거죠. 특권에 대한 반대.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 목적과 수단의 정식을 가지고 또 검증을 해봐요. 자, 똑같이 절망이 극에 달해 삶의 염증을 느끼고 자살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 위반, 즉 자기의 생명을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이 사람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선택하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행위의 주관적 원리는 뭐냐는 거죠. 삶을 계속 사는 것은 탈출구도 없고 절망이므로 나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애에서 차라리 내 생을 단축해서 여기서 끝내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이 사람의 주관적인 행위 원리예요. 그러면 이 주관적인 행위 원리가 자기의 원리에 따라서 자살을 선택하는 것이 과연 자기 자신을 한낱 수단이 아니라 목적 자체, 인격 그 자체로 대하는 것인가 아닌가 검증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타인을 대할 때나 자기 자신을 대할 때 칸트는 두 가지 의무를 이야기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의무도 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도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고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삶에 탈출구가 없다고 자기의 생명을 지금 곤란과 역경과 어려움을 극복한 수단으로 삼음으로써 자기 자신의 생명을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목적 자체로 삼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제 눈들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설명이 제가 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과 수단의 이 정식에서 아까 그랬잖아요. 최고의 실천 명령이에요. 최고의 실천 명령. 나 자신을 대할 때나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목적 그 자체로 대해야지 한낱 수단으로 대하거나 이용하거나 갑질을 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자살 문제에 직면해서 자기 자신을 수단으로 대한 거잖아요. 한낱 수단으로. 지금 현재의 곤란과 역경, 이 절망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기 자신을 대하는 거기 때문에 옳지 않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칸트의 설명이에요. 자, 정리해보죠. 이성적 존재의 인간은 자기 자신이나 타인을 대할 때 상대적 목적과 가치를 갖는 물건이나 수단이 아니라 절대적 목적과 가치를 갖는 인격체로 존엄한 존재로 대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자살을 하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절망의 탈출구를 위한 한낱 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도덕의 최고 실천 명령이며 원리인 목적 자체의 정식에 위배된다는 거죠. 나아가서 여기서 칸트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목적 자체인 이성적 존재인 인간은 존엄한 존재다. 존엄이 뭐냐는 거예요. 존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존엄한 존재인데 인간 존엄성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확실하게 아무튼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사전에 보면 밑에 높을 존 엄할 엄, 높고 엄에서 감히 범할 수 없는 것이 존엄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임금님이나 또 오늘날 북한에서는 여전히 최고의 지도자에게만 최고의 존엄 이런 말을 쓰는 거죠. 근데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존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칸트가 근데 이 존엄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또 나눴어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가격을 갖거나 아니면 존엄성을 갖는다. 가격을 갖는 것은 같은 가격을 갖는 다른 것과 교환되거나 대치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같은 가격 갖기를 허용하지 않거나 모든 가격을 뛰어넘는 것은 존엄성을 갖는다. 그러니까 가격을 갖기를 허용하지 않거나 가격을 뛰어넘는 것이 존엄성이에요. 자, 아까 제가 이 교실 이야기 들었는데 이 교실에도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것과 가격을 매길 수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모든 것들이. 선생님이나 저나 여기 동료 교사들 가격을 매길 수 없잖아요. 얼마짜리다. 가격을 뛰어넘는 것이 존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탁월한 통찰이에요. 이 존엄성을 이렇게 정의했다는 거죠. 자, 오늘의 두 번째 질문. 안락사는 허용될 수 있는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우리는 존엄사, 조력, 존엄사, 안락사 구분해서 봤는데요. 또 안락사와 반대 논거와 찬성 논거를 봤어요. 안락사의 반대 논거로는 생명의 신성성, 존엄성, 불가침성 이런 것이었고 이와 반대로 안락사를 찬성하는 논거는 삶의 질적 가치, 인간의 존엄성과 품위, 개인의 자율적인 결정 권리 이런 것이 중요한 근거로 제시됐는데요. 자, 그럼 칸트에게 안락사는 허용되는가? 칸트 의무론, 칸트 윤리학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안락사는 어떻게 이해되고 해석되는가? 물론 칸트 당시에는 안락사가 없겠죠. 인간이 안락사가 가능하게 된 것이 1950년도 말에 의료의 발전 역사에서 산소 호흡기가 개발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 같으면 죽었을 사람들이 산소 호흡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텐시브 메디슨이 집중치료 의학이 굉장히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60년대, 70년대를 지나면서 60년대 초에 거쳐서 콤마 상태의 환자들이 보고되기 시작한 거예요. 의료적 발전과 연관이 있어요. 근데 칸트 당대에는 안락사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칸트의 직접적인 답을 우리는 들을 수 없고 추정해서 해석해 보면 칸트는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 제가 이제 고민해서 내린 두 가지 생각은
이 칸트의 입장은 안락사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이 두 가지 입장에서 해석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제 결론이에요. 첫 번째, 아까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의무다라고 하는 의무론의 입장에 서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칸트는 안락사를 반대한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의무다. 의사, 조력, 자살이나 안락사는 자기 생명 보존 의무에 위배된다는 거죠. 다만 무의미한 생명 연장을 위한 치료 중단인 존엄사, 소극적 안락사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겠다. 그러면 달리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 일단 칸트는 자유를, 개인의 자유와 자유를 굉장히 중시한 그런 철학자예요. 개인의 선택과 결정이라고 하는 자율권을 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정립한 그런 철학자라는 거죠. 우리가 개인주의, 자유주의는 칸트의 철학적인 노력과 성과에 힘입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자,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이론을 칸트가 확립했는데 삶의 주체는 자유의지를 갖는 개인들이라고 하는 거죠. 자유는 적극적, 긍정적 의미에서 자율과 같다는 거죠. 개인의 자율권의 신장과 확대의 이런 차원에서 보면 안락사에 대한 허용 문제, 안락사는 찬성 혹은 유보 입장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지금 인류 사회에서 이 개인의 자유와 자율권이 가장 확대된 나라, 신장된 나라는 어디냐? 그러면 저는 네덜란드와 스위스라고 생각해요. 이 네덜란드, 스위스에는 안락사가, 네덜란드는 벌써 2000년도 초반에 안락사가 법제화되어 있었어요. 스위스도 안락사 병원, 여러분 들어봤죠? 안 들어봤어요? 스위스의 안락사 병원 이름이 디그니타스 호스피탈이에요. 디그니타스가 라틴어로 존엄병원이에요. 존엄병원. 인간의 존엄성을 지킨다는 그런 병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 우리가 보면 개인의 자유롭고 자율적인 어떤 권한이 확대되면 당연히 임종 중에 환자가 무의미한 삶의 가치도 아주 낮은 그런 단계보다는 품위 있게 쉽고 편하고 점잖게 죽음을 선택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칸트에게서도 반대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와 찬성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동시에 있다. 제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유는 자율이라고 하는 거죠. 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단어의 오토노미, 아우토하고 노모스, 히라보에서 왔는데 아우토, 자동차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셀프, 자기죠. 노모스는 법, 규범, 규칙, 그러니까 자기 법. 여러분이 자율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각자 자기의 법칙적인 수립을, 자기 법칙과 원리, 규칙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자율권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적극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율이라고 하는 것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인간의 요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